뉴욕을 거점으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받게 해주는 대규모 위장 결혼 조직이 적발돼 11명이 기소됐습니다. 고객 대부분은 중국인이었습니다. 국무부가 원정 출산을 막겠다며 전 세계 미국 비자 소지자 전체를 대상으로 개인의 활동과 여행 이력을 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미국 최초의 한국계 주지사에 도전했던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 주 하원의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3천여 표 차이로 석패했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 추진해온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연방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보험료가 급등하자 단체 건강보험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고 병원들은 진료비 미납을 우려해 환자들에게 선결제를 요구하는 관행이 늘고 있습니다. SBA 대출 자격 제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인금융기관의 지난 9개월간 SBA 대출 승인액이 1년 전보다 약 32% 급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이유로 귀국길에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다른 군용기로 몰래 갈아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낮은 세금과 친기업 정책을 앞세운 텍사스 댈러스에 대형 금융회사와 증권거래소가 잇따라 들어서며 이른바 여스트리트가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헬ms 브라더에서 고객님 원하시는 모든 머세디스 벤츠 모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식 숍에서 방사의 전문 세일스팀이 직접 차량 안에 드립니다. 방사의 타고난 서비스 센터 웹사이트에서도 계속됩니다. 웹사이트는 통해 완벽한 모델을 찾아보시고 직원 서비스 센터의 차량 정비에 예약해보세요. 구매와 정비 모두 자택 픽업 위치 딜리버리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ms 오더 그룹 계열사인 헬ms 브라더와 함께 오는 고객만의 차량 수요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뉴욕을 거점으로 중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받게 해주는 대규모 위장결혼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뉴욕 남부 연방검찰은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위장결혼 1000건 이상을 알선한 혐의로 11명을 기소했습니다. 고객 1명당 최대 10만 달러를 받았고 결혼에 가담한 미국 시민에게는 최대 3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연방검찰이 결혼, 이민 서류 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뉴욕 주민 11명을 기소하고 이 가운데 1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브리핑에 따르면 기소된 11명 가운데 10명은 중국 출신 귀화 시민권자고 1명은 영주권자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영주권을 원하는 외국인과 미국 시민을 연결해 1000건이 넘는 위장결혼을 주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고객은 대부분 중국 국적자였습니다. 외국인은 결혼과 영주권 신청 대가로 최대 10만 달러를 냈고 결혼에 참여한 미국 시민은 최대 3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미국 시민을 모집한 사람에게도 한 명당 최대 5천 달러가 지급됐습니다. 조직은 결혼 알선자와 모집책, 서류 담당자로 역할을 나눴습니다. 일부 결혼 당사자들은 혼인신고 직전에야 처음 만났고 조직은 이들이 실제 부부처럼 보이도록 식당에서 결혼식을 열어 예복과 하객, 사진사까지 동원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공동은행 계좌와 공과금, 휴대전화 계정을 열고 공동 세금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배우자를 수혜자로 한 생명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또 연방이민국 면접에 대비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가르쳤습니다. 공소장에는 외국인이 정식 영주권을 받은 뒤 조직이 이혼 절차까지 도왔다고 적시됐습니다. 조직은 뉴욕뿐 아니라 코네티컷과 매사추세츠, 펜실베니아, 켄터키, 테네시, 조지아, 플로리다와 남태평양의 바누아투, 중국에서도 위장결혼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켄터키의 한 미군 기지에서는 현역 육군 장병 최소 14명이 외국인과 위장결혼했고 상대 가운데 약 11명은 중국 국적자였다고 공소장은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백 건의 허위 영주권 신청서가 제출됐으며 조직이 10년 동안 벌어들인 돈이 수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플러싱과 브루클린 서셋파크, 스태튼아일랜드의 관련 장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토드 블랜치 법무장관은 이번 사건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위장결혼 사기 기소 사건 가운데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 국무부가 원정 출산을 막겠다며
전 세계 미국 비자 소지자의 활동과 여행 이력을 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특정 혐의자에 한정하지 않고 비자 소지자 전체를 대상으로 연방 기관 정보를 대조하는 방식이어서 과잉 감시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나옵니다. 미 국무부가 오늘 원정 출산 종식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습니다. 태스크포스는 국토안보부 등 연방 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전 세계 미국 비자 소지자의 활동과 여행 이력을 분석해 원정 출산 사례를 찾아냅니다. 원정 출산에 가담하거나 이를 알선한 것으로 판단되면 비자를 취소하고 관련 업체와 조직도 단속합니다. 국무부는 지금까지 외국인 600명의 비자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비자 신청 당시뿐만 아니라 발급 이후에 과거 출입국 기록과 활동까지 다시 조사한다는 점입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8월 유효한 미국 비자를 가진 외국인 약 5,500만 명 모두를 상시 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태스크포스는 이 심사 체계에 원정 출산을 별도 조사 항목으로 추가한 것입니다. 국무부 발표에는 조사를 원정 출산 혐의자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떤 활동 정보를 수집하는지 원정 출산 의심 사례를 가려내는 기준과 비자 취소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상시 심사를 두고 이민 전문가들은 잘못된 정보나 정황만으로 비자가 취소되거나 특정 국가와 비자 유형에 차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원정 출산 규모를 보여주는 정확한 정부 통계도 없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가 질병통제예방센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외국 주소를 기재한 산모의 출산은 약 9,600건이었지만 모두 원정 출산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가장 폭넓은 출산도 미국 전체 출생의 1%에도 못 미칩니다. 미국은 2020년부터 출산 자체가 아니라 자녀의 시민권 취득을 주된 목적으로 관광비자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의 한국계 주지사에 도전했던 프란체스카 홍 위스콘신주 하원의원이 민주당 경선에서 3천여 표 차로 석패했습니다. 대도시를 중심으로 세력을 넓혀온 민주사회주의 진영이 대표적 경합주에서는 외연 확대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11일 치러진 위스콘신주 주지사 민주당 경선의 비공식 개표 결과 데이비드 크롤리 밀워키 카운티 행정관이 프란체스카 홍 주 하원의원을 약 0.4%포인트 3천여 표 차로 앞섰습니다. 홍 의원이 패배를 인정하면서 AP통신은 크롤리를 민주당 후보로 판정했습니다. 한국계 이민자 부모 밑에서 태어난 홍 의원은 요리사와 식당 운영자 등을 거쳐 2020년 위스콘신주의 첫 아시아계 주의원으로 선출됐습니다. 진보단체인 미국민주사회주의자 DSA 회원인 홍 의원은 보편적 무상 보육과 공교육 지원 확대, 최저임금 인상, 신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 유예 등을 내세웠습니다. 홍 의원은 선거 직전까지 여러 여론조사에서 큰 격차로 선두를 달렸습니다. 그러나 한때 출마를 접었다 지난달 복귀한 크롤리가 토니 에버스 현 주지사와 당 주류의 지원을 확보하며 막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중도 성향의 크롤리는 공화당을 이기려면 중도층과 무당층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후보가 필요하다며 본선 경쟁력을 앞세웠습니다. 홍 의원이 과거 경찰 예산 삭감을 경찰 폐지로 가는 첫 단계라고 밝히고 추수감사절을 비판한 게시물도 선거 막판 쟁점이 됐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즈 하원의원 등 진보 진영의 대표 인사들도 홍 의원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와 월스트리트저널은 경선 후 보도에서 이번 결과로 민주당 진보 진영의 상승세가 위스콘신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농촌과 소도시 유권자의 영향력이 큰 위스콘신에서는 민주당 유권자들도 정책에 대한 공감과 별개로 본선 당선 가능성을 중요하게 판단했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홍 의원이 0.4%포인트 차 접전을 벌인 만큼 진보 진영의 영향력이 약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날 미네소타주 연방상원 민주당 경선에서는 진보 성향 패기 플래너건 부지사가 중도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크롤리는 오는 11월 강경 보수 성향의 톰 티파니 연방 하원의원과 맞붙습니다. 티파니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받은 뒤 주요 공화당 경쟁자가 사퇴하면서 일찌감치 본선을 준비해왔습니다. 위스콘신은 2016년 트럼프 대통령, 2020년 바이든 전 대통령, 2024년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선택한 대표적 경합주입니다. 이번 본선은 민주당 중도 후보의 확장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영향력을 동시에 가늠할 핵심 승부가 될 전망입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가 강력 추진해온 우편투표 제한 조치에 연방법원이 다시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보스턴 연방법원은 연방우정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우편 부재자 투표용지 배송을 제한하는 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도록 금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연방행정부가 주정부의 선거 규칙을 직접 규제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우편투표 관련 행정명령에 대해 전국적인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문제가 된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서명한 것으로 각 주가 우편, 부재자 투표용지를 받을 자격이 있는 유권자 명단을 연방정부에 제공하도록 하고 명단에 없는 유권자에게는 USPS가 투표용지를 배송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시민권자의 불법 투표 등을 막아 선거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디라 탈완이 매사추세츠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선거 규칙을 정하고 관리하는 권한은 주정부와 의회에 있다며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선거 규정을 직접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시점도 변수입니다. 재판부는 특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새로운 규칙을 적용하면 유권자와 선거당국의 혼란을 초래하고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행정명령을 막더라도 우편투표의 보안이나 신뢰성이 훼손된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행정부가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탈완이 판사가 지난 6월 내린 결정을 미전역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소송을 제기한 23개 주와 워싱턴 DC에만 행정명령의 시행을 막았지만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USPS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 등 투표권 단체들은 판결을 환영했지만 백악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민에게 부여받은 정책 의제를 계속 합법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앞서 행정부는 6월 판결에 대해서도 연방대법원에 효력 정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대법원이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가운데 향후 대법원 결정에 따라 11월 중간선거의 우편투표 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에서 치솟는 의료비와 보험료 부담 때문에 기업과 개인 모두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급등하자 단체 건강보험을 포기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가 하면 병원들은 진료비를 못 받을까 봐 환자들에게 진료 전 선결제를 요구하면서 환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료비 상승의 부담이 개개인에 점점 더 전가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콜로라도주에 사는 토마스 조르다니는 심한 두통으로 애리조나주의 유명한 신경외과 진료를 예약했다가 진료 당일 병원 측으로부터 $5,000의 사전 보증금을 요구받았습니다. 예약 당시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받았지만 진료 당일 병원 측은 갑자기 보험 미적용 대상이라며 선불금을 요구한 겁니다. 당장 큰 돈이 없는 데다 부당하다고 느낀 이 남성은 이를 거절했고 진료는 결국 취소됐습니다. 이후 이 남성은 실제 예상 본인 부담금이 $565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애리조나주 법원은 병원 측에 $47,50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보통 진료나 치료 후 보험사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금을 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치솟는 건강보험 공제액과 환자 본인 부담금으로 인해 미납 위험이 커지자 최근 병원들은 환자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일부를 진료 전에 받는 관행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단체들은 병원들이 선결제 금액을 정확히 어떻게 산정했는지 불투명한 경우가 많으며 초과 결제된 금액을 환불해 주는데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비영리 보건의료 연구기관 KFF에 따르면 직장인 건강보험의 1인당 평균 공제액은 $3,762에 달하며 오바마 케어 플랜의 평균 공제액 역시 올해 $3,786로 크게 올랐습니다. 여기에 기업들까지 치솟는 건강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기존의 단체 보험을 접고 직원에게 일정 보조금만 지급해 알아서 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건강보험료 상환제도 HRA를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HRA를 활용하는 기업은 2만 곳을 넘어 전년보다 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미국 기업의 직원 1인당 건강보험 비용은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약 $18,500에 달할 전망입니다.
결국 기업은 건강보험 제공을 포기하고 병원은 선결제를 요구하는 상황 속에서 직장인과 환자들은 의료비 폭탄과 의료 사각지대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인금융기관의 지난 9개월 SBA 대출 승인액이 1년 전보다 약 32% 늘었습니다. 영주권자가 지분을 가진 사업체가 대상에서 빠지는 등 SBA 대출 자격이 제한된 가운데 나온 결과라 더 눈길을 끕니다. 한편 연방금융당국은 중소은행에 지역사회 대출 평가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내나 저소득층 지역과 소상공인 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방중소기업청 SBA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한인금융기관 14곳의 세븐A 대출 승인액은 15억 8천만 달러, 승인 건수는 1,178건입니다. 1년 전보다 승인액은 31.9%, 건수는 9% 늘었고 건당 평균 승인액은 134만 달러였습니다. 승인액 기준으로 뱅크 오브 오프가 미국 전체 SBA 세븐A 대출 기관 중 7위, US 메트로은행은 10위에 오르는 등 한인 금융기관 10곳이 상위 100위 안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실적은 지난 3월 SBA 대출 자격이 크게 좁아진 가운데 나왔습니다. 현재 SBA 대출을 받으려면 신청 기업의 직간접 지분 전부를 미국의 주 거주지를 둔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국적자가 보유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지분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으면 신규 대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이번 9개월 통계에는 규정 시행 전 5개월과 시행 후 4개월이 함께 포함됐습니다. 자격 제한이 대출에 미친 실제 영향은 이후 통계를 더 지켜봐야 합니다. 세븐A는 금융기관이 소기업에 빌려준 원금의 일부를 SBA가 보증해 대출기관의 손실 위험을 낮추는 제도입니다. 한편 통화감독청과 연방예금보험공사는 지역 재투자법 CRA 심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CRA는 은행이 저소득 지역 주민과 소기업의 자금 수요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정부가 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개편안은 가장 간소한 심사를 받는 은행의 자산 기준을 4억 1,200만 달러 미만에서 10억 달러 미만으로 높입니다. 자산 10억 달러 이상, 100억 달러 미만 은행도 자료 제출과 심사 부담이 줄어듭니다. 은행은 자료 제출과 규제 대응 비용을 아낄 수 있지만 반대 측은 정부의 감시가 약해져 저소득층 주택 대출과 소상공인 대출, 지역개발 투자가 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이번 제안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CRA 규정은 연방 관보를 통한 60일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암살 위협을 이유로 귀국길에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다른 군용기로 몰래 갈아탄 사실을 놓고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시 에어포스원에는 100여 명이 넘는 백악관 고위 참모와 행정부 관계자, 기자들이 탑승하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부 측근만 데리고 별도의 공군 수송기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생명과 다수 민간인의 생명을 둘러싼 경호 판단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8일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네이토 정상회의를 마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에어포스원에서 몰래 다른 군용기로 갈아탄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가 미국에 제공한 신형 보잉 747-8 전용기를 미리 영국 공군 기지로 보내고 구형 에어포스1에 탑승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1에 계속 머물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탑승 직후 기내식 운반 차량을 이용해 빠져나온 뒤 별도의 미군 수송기인 C-32A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랜 최측근 보좌관인 댄 스케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과 나탈리 하프 보좌관, 월트 노타 국장 등 핵심 측근들이 동행했습니다. 반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과 함께 100명이 넘는 참모진과 행정부 관계자, 취재진은 에어포스1에 그대로 남았습니다. 에어포스1은 트럼프 대통령이 탑승한 것처럼 AF-1 호출 부호를 유지한 채 영국까지 비행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이 실제로 탑승했던 C-32A에는 AF-1 호출 부호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비밀 경호국이 대통령의 실제 위치를 숨기기 위해 에어포스1을 일종의 미끼로 활용한 기만 작전이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미 당국은 이란이 앙카라를 출발하는 에어포스1을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로 공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때문에 당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다른 항공기로 이동시키면서 에어포스원은 예정대로 비행하도록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실을 에어포스원에 탑승해 있던 사람들이 알고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루비오 국무장관과 베선트 재무장관 등 고위급 인사들조차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다른 항공기로 이동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에어포스원이 실제 공격을 받아 격추됐다면 막대한 인명피해는 물론 정치 및 언론계에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대통령 경호를 위해 다른 탑승객들에게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하게 할 수 있었는지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습니다. 한 미국 고위 당국자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의 안전과 보안은 최우선이며 언론인과 보좌진의 안전은 대통령과 동일한 수준으로 취급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자들에게 항공기를 바꿔 탄 것은 비밀 경호국과 군 당국의 판단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탑승했던 C-32A가 오히려 더 큰 위험에 처했을 수도 있다며 공격자들이 미군 수송기를 더 노렸을 가능성도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통령의 경호와 다수 민간인의 안전을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금융의 중심은 오랫동안 뉴욕 월스트리트였습니다. 그러나 낮은 세금과 친기업 정책을 앞세운 텍사스 댈러스에 대형 금융회사와 증권거래소가 잇따라 들어서면서 이른바 유얼스트리트가 월가의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에 맞서 댈러스 금융가에 붙은 별명 유얼스트리트입니다. 여러분을 뜻하는 텍사스식 표현 유얼과 월스트리트를 합친 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댈러스 연방준비은행의 조정 고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댈러스 지역의 금융 부문 일자리는 2020년 2월 이후 23.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뉴욕시 증가율은 6%였습니다. 전체 일자리 부분에서 금융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도 댈러스 지역이 10.1%로 뉴욕시의 9.9%를 앞섰습니다. 다만 금융 일자리의 절대 규모는 뉴욕이 여전히 미국 1위고 댈러스 포트워스 지역이 2위입니다. 대형 금융회사들의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5,000명 이상을 수용할 새 캠퍼스를 짓고 있습니다. 뉴욕을 제외하면 미국 내 최대 규모로 2027년 말 완공될 예정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건설 중인 새 오피스타워로 댈러스 직원 약 1,000명을 옮길 예정입니다. 웰스파고도 지난해 댈러스 인근 어빙에 직원 4,500명이 근무하는 캠퍼스를 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댈러스에 본사를 둔 텍사스 증권거래소가 단계적인 주식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블랙록과 찰스 슈와브 등으로부터 2억 7,500만 달러를 유치했지만 첫 기업 상장은 오는 10월, 기업 공개는 내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와 나스닥도 텍사스에 별도 거래소를 출범시키며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텍사스는 주 개인 소득세가 없고 사무실과 주거 비용도 뉴욕보다 낮습니다. 기업 규제와 소송 부담을 줄인 제도 역시 금융회사 유치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욕에는 금융회사 본사와 전문 인력, 투자 자본이 여전히 집중돼 있습니다. JP모건 체이스도 지난해 맨해튼에 약 30억 달러를 들여 새 글로벌 본사 건물을 열었습니다. 댈러스가 월스트리트를 대신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뉴욕에 집중됐던 금융 일자리와 투자를 빠르게 끌어오면서 금융 중심지를 둘러싼 두 도시의 경쟁이 본격화되는 모습입니다. 뉴욕시 공원국 직원이 10살 소녀가 공원 화장실에서 발견한 폭죽에 불을 붙여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폭죽이 터지면서 소녀는 손가락 여러 개를 잃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어제 오후 6시 45분쯤 스태튼 아일랜드 동간 힐스의 제너럴 더글라스 메가도 공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소녀는 공원 직원이 불을 붙여준 직후 폭죽이 폭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소녀는 왼손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안정된 상태입니다. 경찰은 24살 공원국 직원 조슈아 모를 아동복지를 위태롭게 한 혐의와 무모한 위험행위 혐의로 체포하고 폭죽이 화장실에 놓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리노이주에서 은퇴 소방관이 식당에서 생굴을 먹은 뒤 심정지와 심각한 뇌손상을 겪어 가족이 지난 10일 식당과 해산물 유통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해병대 출신으로 시서로 지역 소방관을 지낸 44살 조 벨지오는 지난해 6월 오크부르게 한 스테이크하우스에서 가족과 함께 생굴을 먹은 뒤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벨지오가 심정지로 최소 8분간 뇌에 산소를 공급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방대원들의 도움으로 수생했지만 인지 능력을 거의 잃은 채 1년 넘게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족 측은 의료검사에서 조개류 오염과 관련된 병원체가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식당 측은 자체 조사 결과 음식이 원인이었다는 증거는 없다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학생에게 주내 학비와 재정 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뉴욕과 커네디컷, 버몬트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타주 출신 미국 시민이 받지 못하는 혜택을 불법 체류 학생에게 주는 것은 연방법에 어긋나며 미국 시민을 차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주내 고등학교에 2년 이상 다니고 졸업한 뒤 5년 안에 대학에 입학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주내 학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 주립대 연간 학부 등록금은 주내 학생이 $7,070로 타주 학생의 $17,730보다 $10,000 이상 저렴합니다. 뉴욕과 커네디컷 주정부는 소송에 맞서 현행 학비 지원 정책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가 요원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할 수 있는 특수 장갑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10일 공개한 공지에서 최대 $20,000를 들여 이 장갑 수천 개를 구매해 내년 3월까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장갑은 평소에는 일반 순찰용 장갑으로 사용되지만 요원이 스위치를 누른 뒤 피부에 직접 접촉하면 고통을 유발하는 전기 자극을 전달합니다. 제조업체는 저항하는 사람을 몇 초 만에 지시에 따르게 하기 위한 장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아이스의 무력 사용에 대한 감독이 부족한 상황에서 장비가 남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쟁 입찰 없이 계약하기 위한 조달 공고는 이르면 오는 14일 공개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펜스브러더에서 고객님 원하시는 모든 머시디스 벤츠 모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식 숍에서 방사의 전문 세일스팀이 직접 차량 안에 드립니다. 방사의 타고난 서비스 센터 웹사이트에서도 계속됩니다. 웹사이트는 통해 완벽한 모델을 찾아보시고 직원 서비스 센터의 차량 정비에 예약해보세요. 구매와 정비 모두 자택 픽업 위치 딜리버리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ms 오더 그룹 계열사인 헬ms 브러더와 함께 오는 고객만의 차량 수요 여행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8월 12일 수요일에 함께한 KBTV 뉴스9을 모두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 펜스브라더에서 고객님 원하시는 모든 머시디스 벤츠 모델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최신식 숍에서 방사의 전문 세일스팀이 직접 차량 안에 드립니다. 방사의 타고난 서비스 센터 웹사이트에서도 계속됩니다. 웹사이트는 통해 완벽한 모델을 찾아보시고 직원 서비스 센터의 차량 정비에 예약해보세요. 구매와 정비 모두 자택 픽업 위치 딜리버리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헬ms 오더 그룹 계열사인 헬ms 브라더와 함께 오늘 고객만의 차량 수요 여행 시작하겠습니다.